707 특수임무단 연병장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마치 용광로처럼 뜨거웠지만 도열한 정의 요원들은 눈꺼풀 하나조차 떨지 않았다. 검은 베레모 아래로 빛나는 그들의 눈빛은 오직 단상 중앙에 서 있는 새로운 지휘관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연소 소장이자 첫 여성 사령관인 한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 놓인 두 개의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수많은 전장에서 흘린 피와 땀이 응축된 결정체처럼 차가운 금속성의 빛을 발하며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한서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키며 눈앞에 펼쳐진 수천 명의 부하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호흡은 지극히 규칙적이었고 심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겪어온 수많은 사선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평정심이었다. 단상 아래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 그녀의 제복 자락을 살며시 흔들었지만, 곧게 뻗은 척추와 흔들림 없는 시선은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견고해 보였다. 그녀는 이 자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이 아닌 앞으로 짊어져야 할 거대한 십자가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엄숙해야 할 취임사의 첫 마디가 떨어지기도 전에 귀빈석 한쪽에서 들려온 거친 군화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 놓았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육군 준장 최무성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규정된 식순을 완전히 무시한 그의 돌발 행동에 의전 장교들이 당황하여 제지하려 했으나 최무성은 그들을 거칠게 밀치며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한서윤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질투로 인해 탁하게 흐려져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최무성에게 있어 707 특수임무단 사령관이라는 자리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어야만 했던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리품과도 같은 것이었다. 사관학교 선배이자 야전군 출신인 자신이 새파랗게 어린 여성 장교에게 밀려났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다. 그는 한서윤의 승진이 실력이 아닌 정치적 배려와 여론의식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그의 거친 숨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연병장 전체에 불길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단상 위에 올라선 최무성은 망설임 없이 한서윤의 코앞까지 다가갔고, 그 즉시 거친 손길로 그녀의 정복깃을 우악스럽게 움켜쥐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제복이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앞으로 쏠렸지만, 한서윤은 반사적인 방어 동작을 취하지 않은 채 그를 응시했다.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고, 귀빈석에 앉아있던 고위 장성들은 경악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선 군의 위계 질서와 기강을 뿌리째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이었다. 최무성은 한서윤의 멱살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침 튀기는 목소리로 그녀의 면전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 자리가 계집아이의 소꿉놀이 장소가 아니라고 모욕하며, 네가 달고 있는 그 계급장은 가짜라고 악을 썼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려왔던 열등감과 왜곡된 남성, 우월주의가 적나라하게 묻어나왔고, 이는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저속하고 원색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행동으로 인해 영웅이 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으며, 병사들이 자신의 패기에 감복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망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한서윤의 반응은 최무성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그녀는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기색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최무성의 흔들리는 동공과 떨리는 손끝, 그리고 모골대뼈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스캔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까지 가늠해냈다. 그녀에게 있어 눈앞의 남자는 위협적인 적수가 아니라 통제력을 상실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불량품에 불과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짓눌러 왔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707 요원들은 사령관이 모욕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한서윤이 발산하는 압도적인 기운이 그들을 제자리에서 대기하도록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눈빛만으로 부하들의 동요를 잠재웠고 이 상황을 자신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언의 의지를 전달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는데 지금 이 순간 진짜 위험에 처한 것은 멱살을 잡힌 여자가 아니라 멱살을 잡은 남자라는 사실이었다. 한서윤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멱살을 쥐고 있는 최무성의 손목을 가볍게 감싸 쥐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그 안에 내재된 악력은 강철 프레스기처럼 무자비하게 최무성의 요골 신경을 압박해 들어갔다. 최무성은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손을 놓으려 했으나 한서윤의 손은 족쇄처럼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고통에 일그러진 최무성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은 감정이 거세된 기계음처럼 건조하면서도 서늘했다. 그녀는 최무성에게 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상관에 대한 예우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지금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그녀의 말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선고에 가까웠고 그 짧은 문장 속에는 상대를 철저히 무시하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최무성은 통증과 수치심으로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해갔지만 한서윤의 기세에 눌려 말문이 막혀버렸다. 최무성은 자신의 힘으로 손목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체격 조건에서 훨씬 불리해 보이는 한서윤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체의 구조와 힘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기에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제압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비틀거리는 최무성의 모습은 단상 아래의 병사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장군으로서의 권위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제압을 넘어선 정신적인 거세와도 같은 장면이었다. 헌병대원들이 뒤늦게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지만 한서윤은 그들에게 멈추라는 손짓을 보내 제지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조용히 덮거나 타인의 손을 빌려 해결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모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결자해지하려 했다. 그녀는 잡고 있던 최무성의 손목을 강하게 비틀어 그를 단상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 과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신속해서 마치 짜여진 안무를 보는 것 같았다. 무릎 꿇은 최무성은 굴욕감에 치를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서윤은 무릎 꿇은 최무성을 내려다보며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고쳤는데 구겨진 기슬편은 그녀의 손길은 우아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취임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내용은 준비된 원고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오늘의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군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힘과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즉흥 연설은 화려한 수사 요구 대신 냉철한 현실 인식과 뼈있는 경고로 채워졌다. 그녀는 계급장이 주는 권위는 타인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며 진정한 리더십은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아닌 실력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최무성의 심장을 찔렀고 동시에 연병장에 있는 모든 군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녀의 연설에 경청했고 그들의 눈빛은 점차 경이로움과 존경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한서윤은 단순히 상황을 수습하는 것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부대 장악력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최무성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지만 이미 흐름은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집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한서윤을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병사들하고만 교감하고 있었다. 그 철저한 무시는 최무성에게 그 어떤 욕설보다 더 큰 모욕감을 안겨주었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서윤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단상 주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만 그 질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처음의 긴장이 당혹감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지금의 긴장은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대한 경외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707 부대원 시절 겪었던 지옥 같은 훈련과 작전들을 언급하며 자신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군가의 배려가 아니라 오로지 생존과 승리의 결과물임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장이 없었기에 더욱 큰 울림이 있었다. 연설의 막바지에 이르러 한서윤은 다시 한번 바닥에 있는 최무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는데 그것은 707 부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는 그가 누구든 계급이 무엇이든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실전 경험이 없는 장교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고 최무성은 그 압박감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천하의 특수 부대원들조차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강력한 기백이었다. 한서윤은 헌병들에게 눈짓을 보내 최무성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헌병들은 지체 없이 달려들어 멍하니 있는 최무성의 양팔을 결박했다. 끌려나가는 최무성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미 마이크는 꺼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 소리에 묻혀버렸다. 비참하게 퇴장하는 패배자의 뒷모습과 단상 위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승리자의 모습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이날의 취임식은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다. 행사가 모두 끝난 뒤 한서윤은 사령관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강철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표정에는 찰나의 피로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최무성의 인사 기록 카드와 그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방산 비리 리스트를 꺼내 들었다. 오늘의 소동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썩어 빠진 군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폭제였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리스트의 가장 위에 적힌 최무성의 이름 옆에 붉은색으로 체크 표시를 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조직을 좀먹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정밀한 수술의 시작이었다. 한서윤은 알고 있었다. 최무성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뒤에는 더 거대하고 어두운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다가올 폭풍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집무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그녀의 부관인 김소령이 들어와 경례를 붙였다. 김소령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신뢰와 충성심이 담겨 있었고 그는 사령관님의 지시를 기다리겠다고 보고했다. 한서윤은 서류를 덮으며 김소령에게 오늘 밤 당장 시작해야 할 은밀한 임무를 하달했다. 그것은 최무성의 라인을 타고 있는 부대 내의 첩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의 통신망을 감청하라는 명령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707 부대의 영내는 어둠에 잠겼지만 사령관실의 불빛만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한서윤은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벌어질 전쟁의 판을 짜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오늘의 멱살잡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녀가 적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자 선전포고였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험한 게임에서 그녀는 기꺼이 사냥꾼이 되어
사냥감들을 하나씩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욕망과 배신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한서윤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옷깃을 다시 한번 단정하게 여몄다. 오늘 아침 최무성이 구겨놓았던 그 자리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갑옷이 덧대어진 듯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군번줄 하나를 꺼내 손에 꽉 쥐었다. 그것은 과거 작전 중 사망한 동료의 유품이었고 그녀가 결코 타락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부적과도 같은 존재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최무성의 몰락은 시작일 뿐 그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를 조종해온 배후 세력의 완전한 괴멸이었다. 한서윤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내일부터 불어닥칠 피바람을 예감하며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칼을 갈고 있었다. 취임식장에서 벌어진 초유의 하극상 사건은 순식간에 국방부 인트라넷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군 기강회의와 성갈등을 부각하려 했지만 정작 군 내부의 기류는 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현장에서 한서윤 소장이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과 냉철한 대응은 병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영웅담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녀를 낙하산이라 비하하던 목소리들은 쑥 들어갔다. 어둠이 내려앉은 막사 곳곳에서는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낮에 있었던 일을 재현하며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경외심과 기대감을 소곤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최무성 준장은 군 헌병대 유치장이 아닌 서울 시내의 한 은밀한 고급 요정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를 봐주는 거대 권력의 힘을 빌려 건강 악화에 따른 긴급 호송이라는 명목으로 병원을 거쳐 이곳으로 빠져나온 상태였다. 화려한 자개장과 값비싼 양주가 즐비한 밀실 안에서 최무성은 붕대를 감은 손목을 어루만지며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방위산업체 대표인 박 사장과 국방위원회 소속의 유력 정치인 보좌관이 앉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달래고 있었다. 최무성은 독한 위스키를 물처럼 들이키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는커녕 한서윤이 비겁한 수를 썼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이 방심한 틈을 타 그녀가 여자의 이점을 이용해 동정심을 유발하고 교묘한 관절기로 기습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의 기억 속에서 낮의 굴욕적인 패배는 이미 왜곡되고 미화되어 자신이 부당한 체제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당한 희생양인 것처럼 재구성되어 있었다. 알코올 기운이 뇌를 잠식할수록 그의 망상은 더욱 견고해졌고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대가 되었다. 맞은편에 앉은 박 사장은 최무성의 비위를 맞추면서도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쁜 눈치였다. 한서윤이 사령관으로 부임했다는 것은 그동안 최무성을 통해 707 부대에 독점 납품해 오던 불량 장비와 부실한 식자재 라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최무성에게 한서윤의 성향이 깐깐하기로 유명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녀가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최무성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인맥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최무성이 믿는 구석은 단순히 자신의 계급이나 인맥뿐만이 아니라 그가 쥐고 있는 군 내부의 약점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고위 장성들의 치부와 비리 증거를 은밀히 수집해왔고 이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한서윤 따위는 경험 없는 애송이에 불과하며 며칠 내로 여론전과 정치적 압박을 통해 그녀를 식물 사령관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오만함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707 부대 사령관실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타작이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한서윤은 피곤한 기색 없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레이저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최무성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종적을 감췄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지만 즉각적인 체포 명령을 내리는 대신 그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하라는 지시만 내린 터였다.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들의 연결고리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미끼를 물고 움직이게 놔두는 인내심이 필요했다. 한서윤의 시선이 멈춘 곳은 최무성이 결제했던 지난 분기의 대테러 진압 장비 도입 내역서였다. 서류상으로는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특수 방탄복이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녀가 사전에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실전 부대에 지급된 장비는 구형 모델이거나 성능 미달, 제품이 태반이었다. 차액은 고스란히 유령 회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그 돈은 다시 최무성과 그 배후 세력의 로비 자금으로 세탁되었음이 명백했다. 서류를 넘기는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분노가 아닌 차가운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때 집무실 한쪽에 설치된 보안 통신 회선이 울리며 정보과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도청 중인 최무성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며 그들이 다가오는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에 모종의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첩보를 전달했다. 최무성 일당은 훈련용 통신망의 교란을 주거나 보급물자의 차질을 빚게 하여 한서윤의 지휘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것은 아군의 안전마저 담보로 잡는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최악의 반역행위나 다름없었다. 한서윤은 보고를 들으며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를 띄었는데 이는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들의 뻔한 수작에 대한 비소였다. 그녀는 정복과장에게 그들의 계획을 모른 척 방치하라고 지시하며 오히려 그들이 덫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역설적인 명령을 내렸다. 적이 파놓은 함정은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녀는 그 함정을 역이용해 그들을 산채로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훈련장이 아닌 처형장이 그려지고 있었다. 다시 요정의 밀실로 돌아와 최무성은 술기운에 취해 자신의 과거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니었다면 707 부대는 예산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류 부대로 전락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부대를 위한 필요악으로 포장했다. 박 사장과 보좌관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도 최무성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불안정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준비를 마음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최무성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연합훈련 날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붉은 펜을 들어 그 날짜 위에 커다란 X자를 그으며 그날이 바로 한서윤의 장례식 날이 될 것이라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훈련 통제실과 보급 부대에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한서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시스템 내부의 태업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의 환각이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최무성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그가 믿고 있던 충성스러운 부하 중 일부가 이미 한서윤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명분에 감화되어 돌아섰다는 점이었다. 낮에 있었던 사건은 부대원들에게 단순한 쇼가 아닌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서윤의 책상 위에는 내부 고발자들이 비밀리에 제출한 진술서와 증거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고 최무성의 몰락을 알리는 시계바늘은 그가 술을 마시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요정의 술자리는 파장 분위기로 접어들었고 만취한 최무성은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그의 뜨거운 복수심과 욕망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몸을 실으며 창밖을 향해 침을 뱉는 신욕을 했다. 어둠 속에 숨어 그를 감시하고 있던 한서윤의 그림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소리는 엔진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최무성은 자신이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707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힘찬 구호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연병장을 달리는 병사들의 군화 소리는 대지를 울렸고 그들의 표정에는 전날의 충격 대신 비장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한서윤은 사령부 건물 옥상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 뒤에는 김소령이 밤새 정리한 작전 계획서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김소령에게 다가올 훈련이 단순한 연습이 아닌 썩은 살을 도려내는 실전이 될 것임을 선포했다. 한서윤은 김소령에게 특수 임무를 하달했는데 그것은 최무성 라인의 장교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이 안심하고 공작을 실행하게 만드는 기만 전술이었다. 그녀는 적들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순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려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징벌이라고 믿었다. 김소령은 사령관의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의 전율을 느끼며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노라 맹세했다. 태풍의 눈 속에 있는 듯한 고요함이 부대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것은 폭발 직전의 뇌관과도 같았다. 훈련 준비 기간 동안 부대 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표면적으로는 훈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었지만 물밑에서는 한서윤 세력과 최무성 잔당 간에 보이지 않는 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최무성 측 장교들은 보급 물자를 빼돌리고 통신 코드를 조작하며 낄낄거렸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한서윤이 설치해 놓은 CCTV와 감청 장비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목을 관밧줄을 꼬고 있는 셈이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한서윤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고 이는 최무성 일당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오독되었다. 그들은 한서윤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무능하게 당황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착각에 빠져 축배를 너무 일찍 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윤은 집무실에서 자신의 전용 총기를 손질하며 기름 냄새와 쇠 냄새 속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녀가 닫고 있는 총구는 훈련장의 표적이 아닌 부대 내부에 기생하는 악성 종양들을 겨누고 있었다. 마침내 훈련 개시를 알리는 디데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최무성은 감독관 자격으로 다시 부대에 복귀할 명분을 만들어냈다. 뻔뻔하게 정문을 통과하는 그의 차량을 바라보며 위병소 근무자들은 경멸 어린 시선을 감추지 않았지만 규정상 막을 수는 없었다. 최무성은 차창 너머로 보이는 부대 전경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이 그가 군복을 입고 보는 마지막 풍경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무대는 세팅되었고 배우들은 모두 제 자리에 섰다. 한서윤은 작전 상황실 중앙에 서서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도 위에 깜빡이는 수많은 점들은 아군과 적군 그리고 내부의 적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전 부대원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지금부터 707 부대는 전시에 준하는 상태로 돌입한다. 적은 외부에만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그녀의 의미심장한 명령과 함께 거대한 톱니바퀴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하 벙커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제707 특수임무단 기록 보관소는 1년 365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거대한 강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한서윤 소장은 홀로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흡음재로 마감된 벽면에 부딪혀 먹먹하게 사라졌고 오직 서버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기계음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이곳에는 창설 이래 부대가 수행한 모든 비밀 작전과 대원들의 신상 정보, 그리고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돼 군 내부의 치부들이 잠들어 있었다. 한서유는 보안 카드를 리더기에 긁고 생체 인식을 통과한 뒤 가장 구석에 있는 특수 문서 열람실로 향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5년 전 최무성 준장이 군수사령부 핵심 보직에 있을 당시 결제했던 장비, 납품 관련 서류들의 원본이었다. 전산망에는 이미 조작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그녀는 먼지 쌓인 종이 서류들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야만 했다. 하얀 장갑을 낀 그녀의 손가락이 낡은 서류철을 넘길 때마다 매캐한 종이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종이의 냄새가 아니라 부실한 장비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병사들의 피 냄새처럼 느껴져 한서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문서 더미 속에서 발견한 작전명 흑표범의 사후 강평 보고서는 한서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당시 그녀는 대위 계급을 달고 중대장으로 작전에 투입되었던 현장 지휘관이었다. 혹한의 겨울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진행된 그 작전에서 대원 2명이 동상과 장비 결함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전역해야만 했다. 보고서에는 기상 악화와 대원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한서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지급된 방한복은 규격 미달의 싸구려 제품이었고 통신 장비는 영하의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먹통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한서윤의 기억은 순식간에 5년 전에 그 눈 덮인 산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부하가 통신기를 붙들고 울부짖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중대장님 본부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전부 방전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한 장갑을 벗어 부하의 언손을 감싸주며 버티라고 명령했었다. 그때 그녀가 느꼈던 무력감과 분노는 뼛속 깊이 새겨져 그녀를 더욱 독하고 강한 군인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는 내 부하들이 돈 몇 푼 때문에 목숨을 잃게 하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었다. 회상에서 깨어난 한서윤의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 하단에 찍힌 결제 도장을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선명하게 최무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다. 그는 당시 해당 장비의 도입을 주도했던 책임자였으며 성능 테스트 결과를 조작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의 물건을 납품받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한서윤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얇은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살인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최무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모든 구매 계약서와 입찰 서류를 찾아내어 바닥에 늘어놓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하나둘 연결되면서 거대한 비리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무성이 관련된 사업에는 항상 특정 유령 회사들이 하청업체로 끼어 있었고 그 회사들의 주소지는 대부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자금의 흐름은 복잡하게 꼬여 있었지만 그 종착지는 예외 없이 최무성과 그의 비호를 받는 정치권 인사들의 차명 계좌를 향하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기록 보관소의 철문이 다시 열리고 한서윤의 신복인 정복과장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한 손에 암호화된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한서윤이 지시했던 최무성의 최근 통화 기록과 비밀 회동 내역이 담겨 있었다. 김소령은 긴장된 표정으로 한서윤에게 보고했다. 사령관님, 최무성 준장이 며칠 전 국방부 조달 본부장과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 사용될 실탄과 폭약 납품권에 대해 모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한서윤은 김소령이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최무성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병사들의 안전을 담보로 뒷돈을 챙길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훈련은 실탄을 사용하는 고위험 훈련이었기에 만약
불량 탄약이 섞여 들어간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한서윤은 최무성이 파놓은 무덤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그를 확실하게 매장시킬 명분이 완벽하게 갖춰진 셈이었다. 김소령은 우려 섞인 목소리로 한서윤에게 조언했다. 사령관님, 이 정도 증거면 당장 헌병대에 넘겨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위험하게 훈련까지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한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헌병대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최무성의 배후 세력이 손을 써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법적인 처벌 이전의 군인으로서 그가 가진 모든 명예와 권위를 병사들 앞에서 철저히 박살내버리기를 원했다. 한서윤은 김소령에게 새로운 임무를 지시했다. 그것은 최무성 라인이 심어놓은 보급 담당 장교를 포섭하여 그들이 불량 탄약을 반입하는 현장을 비밀리에 영상으로 채증하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적의 계획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현행범으로 엮어넣을 생각이었다. 김소령은 사령관의 대담한 계획에 잠시 놀랐지만 곧 결의에 찬 눈빛으로 경례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요원들을 투입하여 그림자처럼 움직이겠습니다. 김소령이 나간 뒤 한서윤은 다시 홀로 남겨진 기록 보관소에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과거 특전사 후보생 시절 겪었던 지옥주 훈련을 떠올렸다. 당시 남자 동기들은 그녀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것이라며 내기를 걸고 조롱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발톱이 빠지고 어깨가 탈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해냈고 결국 수석으로 수료하며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그때 그녀가 깨달은 것은 세상의 편견을 깨부수는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뿐이라는 진리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에 붙어있는 거대한 대한민국 지도를 바라보았다. 지도 위에는 707 부대가 담당하는 방어구역들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 그녀가 서 있었다. 최무성과 같은 부패한 군인들은 이 붉은 선이 지키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군대는 단지 권력을 휘두르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지만 한서윤에게 군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수호해야 할 신성한 사명이었다. 이 근본적인 신념의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었다. 한서윤은 정리한 증거 자료들을 특수 제작된 티타늄 가방에 넣고 이중 잠금 장치를 걸었다. 이 가방은 며칠 뒤 있을 훈련 강평회에서 터뜨릴 핵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가방을 들어 올리며 그 묵직한 무게감을 손끝으로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뭉치의 무게가 아니라 최무성과 그 일당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가방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기대하십시오, 선배님. 이번에는 멱살을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기록 보관소를 나온 한서윤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관사로 향하지 않고 곧장 연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당직 사관과 경계 근무자들이 깜짝 놀라 경례를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수고한다는 짧은 격려를 건네고는 연병장 트랙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육체적인 피로를 통해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은 그녀만의 오랜 습관이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달아오른 머리를 식혀주었고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심장 박동과 공명하며 전투 의지를 고조시켰다. 그 시각 최무성은 서울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불안한 잠을 설치고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이 단상 위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중들이 모두 한서윤의 얼굴로 변해 자신을 비웃는 악몽을 꾸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물을 들이켰다. 아무리 술을 마시고 허세를 부려봐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한서윤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심어놓은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작전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화기 너머의 부하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최무성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한서윤이 너무 조용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보통의 젊은 장교라면 언론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거나 윗선에 탄원서를 내는 등 요란을 떨었을 텐데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 침묵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부정하며 자신을 위로했다. 계집애가 겁을 먹어서 쥐 죽은 듯 있는 거야. 그렇고 말고. 다시 707 부대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서윤은 트랙을 10km나 달리고 나서야 땀에 젖은 채 멈춰 섰다.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했다. 그녀는 샤워장으로 향하며 부관에게 아침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이제부터는 방어적인 태세를 버리고 공격적인 작전 모드로 전환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무성을 사냥하기 위한 덫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이제 미끼를 던질 타이밍만 남겨두고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참모들은 사령관의 등장을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정복으로 갈아입은 한서윤이 들어오자 공기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지도 앞에 서서 지휘봉을 잡았다. 오늘부로 작전명 청소를 발동한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대테러 대비 훈련이 아니다. 우리 내부의 적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실전이다. 그녀의 선언에 참모들은 숨을 죽였고 그들의 눈빛에서도 비장한 각오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했다. 군수관은 입고되는 모든 물자를 이중으로 검수하고 정복관은 통신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작전관은 최무성이 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 모든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707 부대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령관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녀를 믿고 따르는 부대원들의 신뢰가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였다. 그날 오후 한서윤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훈련장을 내려다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국방부 내에서 유일하게 그녀가 신뢰하는 감사관실의 선배였다. 그녀는 짧고 간결한 어조로 말했다. 선배님 며칠 뒤 훈련장에 오시면 아주 흥미로운 구경을 하시게 될 겁니다. VIP들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감사관의 놀란 목소리를 뒤로하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초대장은 발송되었고 이제 관객들이 모이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훈련장에 거대한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훈련 지원을 위해 파견된 항공부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헬기들 중 한 대에는 최무성이 보낸 감시역이 탑승해 있었다. 한서윤은 쌍안경으로 그 헬기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뇌까렸다. 어서 와라. 내가 올 지옥이다. 그녀는 헬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커튼을 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마치 칼을 든 저승사자의 형상처럼 보였다.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을 사흘 앞둔 707 특수임무단 주둔지에는 미묘한 불협화음이 감돌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할 보급 시스템의 원인 모를 체증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훈련용 시뮬레이션 탄약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거나 작전 차량의 정비 부속품이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라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타이밍에 발생하고 있었는데 베테랑 부사관들은 이것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태업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명령체계의 혼선으로 인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조차 모호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병사들의 피로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다. 최무성 준장의 그림자는 예상대로 짙고 길게 부대 안쪽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국방부 군수라인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707 부대의 손발을 묶으려 시도했다. 겉으로는 절차상의 문제나 재고 부족을 핑계로 댔지만 실상은 한서윤 사령관이 제대로 된 훈련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그녀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식당에서는 질 낮은 식재료가 공급되어 병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통신장비의 주파수 설정 코드가 예고 없이 변경되어 훈련 전파의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한서윤은 집무실에서 김소령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김소령은 당장 상급 부대에 정식으로 감찰을 요청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한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묵살했다. 그녀는 지금 상황에서 외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최무성이 원하는 바라고 판단했다. 그는 한서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징징거리는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오히려 적의 목을 조르는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즉시 전대대 지휘관을 소집하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실에 모인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불만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한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쾌했다. 그녀는 현재의 보급 난항과 통신 장애를 실제 전장 상황으로 가정하고 훈련 계획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적의 보급로 차단과 재민 공격 상황 하에서도 작전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진짜 목표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녀의 역발상에 지휘관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눈빛을 빛내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무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훈련 참관을 요청했다. 그녀는 최무성이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선배로서 직접 훈련 현장을 지휘 감독해 준다면 부대원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치켜 세웠다. 이것은 자존심 강하고 과시욕이 심한 최무성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 심리전이었다. 최무성은 한서윤이 꼬리를 내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착각하고는 거만하게 웃으며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자신이 망가뜨려 놓은 훈련장에서 한서윤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꼴을 최전방에서 감상하고 싶어 했다. 훈련 하루 전날 최무성은 화려한 의전 차량을 대동하고 707 부대 위병소를 통과했다. 그는 마치 점령군의 사령관처럼 위풍당당하게 차에서 내렸고 한서윤과 참모들은 도열하여 그를 맞이했다. 최무성은 한서윤의 경례를 삐딱하게 받으며 부대 관리가 엉망이라느니 군기가 빠졌다느니 하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는 보급 창고가 비어있는 것을 지적하며 혀를 찼지만 그것이 자신이 지시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은 채 은근히 즐기는 눈치였다. 한서윤은 그의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받아넘기며 때를 기다렸다. 한서윤은 최무성을 작전 통제실로 안내하며 이번 훈련의 개요를 브리핑했다. 그녀는 이번 훈련이 비정규전 상황에서의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 생존 및 타격을 주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무성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며 비웃었지만 내심 자신이 끊어놓은 보급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짠 궁여지책이라 생각하며 안도했다. 한서윤은 최무성에게 통제실 중앙의 메인 지휘석을 양보하며 전체적인 훈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달라고 부탁했다. 최무성은 거절하는 척하다가 못 이기는 척 그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최무성이 모르고 있는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다. 한서윤이 그에게 내준 지휘석의 모니터와 통신기는 실제 작전망과 미세하게 분리된 별도의 더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다. 한서윤은 최무성이 통제실에서 내리는 엉뚱한 지시나 방해 공작이 실제 훈련 뛰는 대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조작해 두었던 것이다. 대신 그의 모든 명령과 발언은 실시간으로 녹음되어 나중에
그의 무능과 작전 방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 남게 될 예정이었다. 이것은 그를 위한 완벽한 동무대이자 감옥이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한서윤은 부대원들을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대원들이 침묵 속에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다. 한서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지 않은 채 육성으로 훈시했다. 그녀는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를 증명하는 부대다. 내일 우리는 적이 만들어준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 지옥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라고 외쳤다. 그녀의 짧고 강렬한 메시지는 병사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고 연병장은 뜨거운 전의로 가득 찼다. 최무성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가 높다고 해서 없는 총알이 생기고 끊어진 통신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은밀히 연락하여 내일 훈련 시작과 동시에 부대 내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예비 발전기마저 고장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할 707 부대의 모습을 상상하며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통화 내용 역시 한서윤의 정복과 유언들에 의해 고스란히 감청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잠겼다. 하지만 내무반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대원들은 개인 장비를 꼼꼼하게 손질하며 이미지 트레이닝에 몰두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참모들과 함께 최후의 점검을 마친 뒤 최무성이 머물고 있는 귀빈 숙소 근처를 조용히 순찰했다. 숙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최무성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한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두십시오. 내일은 그 입에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게 될 테니까. 한서윤은 훈련장에 배치된 표적들의 위치와 대항군 오파폴의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렸다. 그녀는 이번 훈련에 변수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 그것은 바로 최무성의 사병이나 다름없는 외부 용역 업체의 직원들이 대항군으로 위장하여 투입된다는 정보였다. 최무성은 그들을 이용해 훈련을 엉망으로 만들 작정이었지만 한서윤은 이미 그들의 침투 경로를 파악하고 특전 요원들을 매복시켜둔 상태였다. 훈련장이 아닌 사냥터가 될 그곳에서 불청객들은 진짜 특수부대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었다. 새벽 3시 훈련 개시를 알리는 사이렌, 대신 침묵의 비상소집 명령이 하달되었다. 대원들은 소리 없이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 군장을 꾸렸고 5분 만에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에 집결했다. 한서윤은 그들의 신속한 기동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번 훈련이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사령관의 명예와 부대의 존립이 걸린 전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대원들은 굳게 담은 입술과 결연한 눈빛으로 사령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같은 시각 최무성은 작전 통제실에 느긋하게 나타나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 비치는 텅 빈 연병장을 보며 훈련이 지연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혀를 찼다. 총총 역시 계집애가 지휘하니 기빠진 맥주 같구만. 시작 시간도 못 맞추나. 그는 옆에 서 있는 작전 장교에게 호통을 쳤지만 장교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기 중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최무성은 한서윤이 겁을 먹고 도망쳤거나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최무성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707 요원들은 이미 헬기와 차량을 이용해 훈련 지역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적의 예상 침투로를 선점하고 매복에 들어간 상태였다. 한서윤은 현장 지휘소 텐트 안에서 야간 투시경을 통해 대원들의 배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선망을 통해 각 팀장들에게 짧게 명령했다. 사냥 개시,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그녀의 명령과 함께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무성은 통제실 모니터에 갑자기 노이즈가 발생하며 화면이 꺼지자 당황했다. 그는 전력 차단 공작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서도 통제실 전원까지 나간 것은 예상 밖이라 짜증을 냈다. 그는 비상 전력을 가동하라고 소리쳤지만 통제실 요원들은 우왕좌왕하는 척 연기를 하며 시간을 끌었다. 암흑천지가 된 통제실 안에서 최무성의 고함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그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서윤은 현장에서 직접 작전을 지휘하며 대항군으로 위장한 최무성의 사병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훈련받지 않은 용역 깡패들은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고무탄과 테이저건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한서윤은 그들을 포박하여 한 곳에 모아두라고 지시했고 그 과정은 마치 양떼를 모으는 목양견의 움직임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일방적인 학살의 현장으로 변해갔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한서윤은 작전의 2단계를 발령했다. 그것은 바로 최무성이 있는 통제실을 적의 지휘본부로 가정하고 타격하는 시나리오였다. 물론 최무성에게는 비밀로 붙여진 내용이었다. 한서윤은 최정의 타격대를 이끌고 본부 건물로 은밀하게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통제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최무성에게 진정한 서프라이즈를 선사할 계획이었다. 이것은 그가 저지른 오만방자한 행동에 대한 대가이자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예우를 걷어차 버리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통제실 안의 최무성은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무전기를 집어던졌다. 다들 뭐 하는 거야, 한 소장.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내 앞에 데려와. 그 순간 통제실의 두꺼운 철문이 폭음과 함께 날아갔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쓰고 자동소총을 든 한서윤과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최무성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고 엉덩방아를 닿으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한서윤은 천천히 방독면을 벗으며 공포에 질린 최무성을 내려다보았다. 한서윤의 얼굴에는 땀과 위장 크림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총구를 바닥으로 내리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적 지휘부 제압 완료. 훈련 상황 종료. 최무성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설계했던 모든 방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자신이 포로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주변의 참모들과 병사들이 모두 자신을 비웃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고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흩어졌다. 이제 무대는 정리되었고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서윤은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통제실로 들어왔다. 최무성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발악하려 했지만 한서윤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그녀는 최무성에게 다가가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선배님이 준비하신 연극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진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통제실 급습으로 최무성을 무력화시킨 한서윤은 그를 즉시 체포하는 대신 강제로 사령부 옥상에 VIP 관람석으로 끌고 올라갔다. 그녀는 최무성을 의자에 거칠게 앉히며 그가 사주한 방해 공작들이 707 부대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옥상에서는 훈련장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내려다 보였고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와 섬광은 마치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최무성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무장 헌병들의 서슬퍼런 감시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야 할 훈련장이 묘하게 정돈된 혼돈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훈련장 바닥에서는 한서윤의 예고대로
전례 없는 고강도 전투 시뮬레이션이 펼쳐지고 있었다. 최무성이 심어놓은 용역 깡패들과 대항군들은 실탄에 가까운 위력을 가진 시뮬레이션 탄을 난사하며 부대원들을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707 특수임무단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화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급이 끊겨 탄약이 부족해진 대원들은 당황하는 대신 쓰러뜨린 대항군의 무기를 노획하여 즉석에서 화력을 보강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으며 생존 본능이 극대화된 맹수들처럼 적의 숨통을 정확하게 끊어놓고 있었다. 최무성이 의도적으로 차단했던 보급로는 오히려 707 대원들의 야성을 일깨우는 촉매제가 되었다. 식량과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원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은폐와 엄폐를 수행했고 빗물을 받아 마시며 체력을 보존했다. 그들은 교신이 먹통이 된 상황에서도 수신호와 눈빛만으로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하며 적들을 각계격파해 나갔다. 스크린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무성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악조건들이 오히려 한서윤이 지휘하는 부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의 사병들은 잘 훈련된 살인 기계들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고 있었다. 특히 한서윤이 직접 선발한 최정예 타격대 알파팀의 활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들은 연막탄 사이를 뚫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지휘 통제소를 타격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포위망을 완성했다. 그들의 전술은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적인 움직임을 넘어서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형되는 창의적인 기동이었다. 최무성은 자신의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대장이 허무하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히는 모습을 보며 헛구역질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돈과 권력의 힘이 진짜 실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였다. 상황이 707 부대의 압승으로 기울어갈 무렵 한서윤은 관람석에 마이크를 내려놓고 직접 전술조끼와 헬멧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참모들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휘관은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다. 그녀는 최무성에게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며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뇌리에 각인시켜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헬기의 루프를 타고 훈련장 한복판에 위치한 폐건물 옥상으로 단신 강화했다. 그곳은 아직 제압되지 않은 최무성의 잔당들이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는 요새였다. 폐건물로 진입한 한서윤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가 없었고 어둠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에 의지해 복잡한 미로 같은 복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구석에 매복해 있던 적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처리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고 탄창을 교체하는 동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그녀는 단순히 총격전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와 심리적인 허점을 이용해 적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적들은 어디선가 날아오는 총탄에 동료들이 쓰러지자 공포에 질려 허공에 대고 난사를 해댔지만 한서윤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건물 3층에서 벌어진 근접 전투 CQC 상황은 한서윤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하이라이트였다. 좁은 통로에서 마주친 두 명의 건장한 용병이 칼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지만 한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그들의 공격을 흘려냈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하는 크라브마가 기술로 순식간에 두거구를 바닥에 눕혔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교차하는 짧은 순간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모니터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지휘관들은 탄성을 질렀고 최무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여자의 몸으로 저런 파괴력을 낸다는 것은 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한서윤은 건물의 최상층으로 올라가며 남아있는 적들을 토끼몰이하듯
한 곳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섬광탄을 투척하여 적들의 시야를 마비시킨 뒤 연기 속으로 뛰어들며 권총과 단검을 이용해 춤을 추듯 적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사리가 아닌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교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마지막 남은 적의 리더가 인질극을 벌이려 시도했으나 한서윤은 그의 미간을 정확히 조준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투항을 권고했다.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린 리더는 결국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다. 건물 옥상에서 한서윤이 쏘아 올린 녹색 신호탄이 하늘을 수놓자 훈련장 전체에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자 사령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었다. 707 부대원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환호했고 그들의 얼굴에 묻은 흙과 땀은 훈장처럼 빛났다. 한서윤은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헬멧을 벗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녀의 눈빛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최무성을 향해 꽂혔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어 사령부 전체 채널로 송신했다. 작전 완료. 707은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다. 최무성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함정은 산산조각났고 자신의 사병들은 모두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한서윤이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과 지휘 능력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초라함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서윤을 짓밟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에 계란을 던지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옆에 있던 헌병대장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장님 이제 가시죠. 조사실이 준비되었습니다. 한서윤이 헬기를 타고 다시 사령부 옥상으로 복귀했을 때 최무성은 이미 헌병들에 의해 연행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전투복 차림 그대로 그에게 다가갔다. 최무성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전의 오만함이나 도끼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패배감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한서윤은 그에게 거수경례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주머니에서 탄피 하나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훈련 중에 당신의 부하가 저를 향해 쐈던 탄피입니다. 한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쏜 총알은 빗나갔지만 제가 쏜 진실의 총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최무성은 손에 쥐어진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몸을 떨었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자신의 파멸을 예고하는 저승사자의 명패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헌병들에게 이끌려 옥상을 내려갔다. 훈련이 완전히 종료된 후 한서윤은 연병장의 도열한 부대원들 앞에 섰다. 지치고 상처 입은 모습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다. 한서윤은 그들에게 긴 연설을 하지 않았다. 단지 고생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그들이 함께 겪은 고난과 승리에 대한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부대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고 그 소리는 707 부대의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날 밤 한서윤은 텅 빈 훈련장을 홀로 걸으며 부서진 표적들과 탄피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그녀가 얻은 것은 단순한 훈련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대원들의 마음을 얻었고 조직 내부에 깊이 박혀있던 불신의 뿌리를 뽑아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최무성은 시작일 뿐 그를 조종했던 더 큰 배우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가올 더 큰 전쟁을 예감했다. 그녀의 주머니 속 진동이 울렸고 확인해보니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축하하네. 하지만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니까. 한서윤은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고 기다렸던 도전장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등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날개를 펼친 독수리처럼 보였다. 훈련이 종료된 직후 소집된 강평회장은 숨 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강당에는 훈련에 참여한 주요 지휘관들과 국방부에서 파견된 고위 감찰관들, 그리고 참관을 위해 방문한 합참 의장까지 자리하고 있어 분위기는 엄숙하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했다. 단상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포승줄에 묶이지는 않았으나 헌병들의 삼엄한 감시를 받는 최무성 준장이 서 있었다. 그는 비록 훈련 통제실에서 제압당에 끌려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최무성은 헝클어진 머리와 흑투성이가 된 군복 차림으로 단상을 오가며 이번 훈련이 한서윤 소장에 의해 조작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훈련 감독관으로서 정당한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서윤이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거품을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와 도끼가 서려 있었고 좌중을 향해 삿대질하며 누구도 자신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너무나도 횡설수설하여 오히려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드러낼 뿐이었고 지켜보는 장성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그때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서윤 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전장을 누비던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화려한 정복을 입은 그 어떤 장군보다도 압도적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작전 중 확보한 증거물들이 담긴 티타늄 가방을 든 김소령과 법무참모가 따르고 있었다. 한서윤은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맞춰 최무성의 고함 소리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녀는 최무성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다. 한서윤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그러나 강당 구석구석까지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무성 준장,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였습니다. 아직도 할 변명이 남았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최무성의 폐부를 찔렀다. 최무성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곧바로 수치심이 분노로 바뀌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최무성은 갑자기 이성을 잃고 한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건방진 계집년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죽여버리겠어. 그는 주먹을 휘두르며 한서윤의 얼굴을 가격하려 했다. 강당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헌병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상황은 벌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시도가 아니라 사리를 품은 공격이었다. 하지만 한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상체를 살짝 틀어 그의 주먹을 허공으로 흘려보냈다. 한서윤은 최무성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그의 뻗은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리는 동시에 다리를 걸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우뚝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최무성의 비명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한서윤은 쓰러진 최무성의 등 뒤로 올라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하며 그의 고개를 바닥에 처박아 버렸다. 이것은 훈련된 특수부대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완벽한 제압술이었고 취임식 날 멱살을 잡혔던 것에 대한 완벽한 되갚음이었다. 한서윤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최무성의 귓가에 대고 났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것이 당신이 무시했던 계집애의 힘입니다. 계급장이 없으면 당신은 그저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말은 최무성의 뼈와 살을 분리하는 듯한 고통과 함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군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이 정의로운 무력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한서윤은 헌병들에게 최무성을 인계한 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김소령에게 눈짓을 보냈고 김소령은 즉시 스크린에 준비된 영상을 띄웠다. 화면에는 최무성이 불량 장비 납품, 업자들과 밀실에서 뇌물을 수수하는 장면 훈련 방해를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그가 빼돌린 군사 기밀 목록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특히 병사들이 사용하는 방탄조끼의 방호 성능을 조작하여 차익을 남긴 문건이 공개되자 장내에는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한서윤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 자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조국을 팔고 전우를 배신했습니다. 707 부대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들은 모두 이 자의 탐욕이 빚어낸 인재였습니다. 그녀의 폭로는 거침이 없었고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군 내부의 어두운 카르텔을 햇빛 아래로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참석한 고위 장성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증거 자료 중에는 최무성이 이번 훈련을 망치기 위해 사설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고 실탄 반입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한서윤이 사전에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훈련장은 끔찍한 유혈 사태로 얼룩졌을 것이 뻔했다. 합참의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부들부들 떨었고 감찰관들은 바쁘게 메모를 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기록했다. 최무성은 헌병들에게 붙들린 채 저건 다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라고 외쳤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한서윤은 발표를 마치며 스크린을 끄고 청중을 향해 섰다. 군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신형 소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명예와 자부심입니다. 이 자는 그 무기를 스스로 버렸기에 군인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강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녀는 최무성 개인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군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발현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선언이었다. 합참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최무성을 노려보며 즉석에서 그의 견장에 손을 뻗었다. 너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장군이 아니다. 내 놈이 훔쳐간 세금과 병사들의 피눈물을 감옥에서 평생 갚게 될 것이다. 의장은 거칠게 최무성의 벼를 뜯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뜯겨나간 계급장과 함께 최무성의 마지막 자존심도 바닥에 떨어져 짓밟혔다. 헌병들은 저항하는 최무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 끌려나가는 최무성의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강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다른 정화된 공기에서 오는 맑은 고요함이었다. 합참의장은 한서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깊은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 자네가 우리 군을 살렸네. 정말 고생 많았어. 의장의 격려에 한서윤은 깍듯하게 경례로 답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한치의 오만함도 섞여 있지 않았다. 강평회가 끝난 후 한서윤은 강당 밖으로 나왔다. 연병장에는 훈련을 마친 707 부대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스피커를 통해 강당 내부의 상황을 모두 듣고 있었고 자신들의 사령관이 거둔 압승에 환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서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렁찬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례적인 예우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한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은 뜨거웠다. 한서윤은 부하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며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병사들은 그 손길에서 어머니와 같은 포근함과
전사로서의 강인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고 707 부대를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로 재탄생시킬 기반을 마련했다.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는 새 살이 돋아나고 있었고 그 새 살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건강할 것이었다. 그녀는 연병장 한가운데 있는 국기 계양대 앞에 멈춰섰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올려다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보여준 이 전례 없는 교훈이 군 전체에 퍼져나가 다시는 최무성과 같은 괴물이 탄생하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 또한 권력에 취하지 않고 끝까지 군인의 길을 걷겠노라고. 태양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굳건하게 대지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최무성 준장의 구속과 군 내부 비리 수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국민들은 분노하면서도 이를 적발해낸 한서윤 소장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본인은 언론 인터뷰를 모두 거절하고 부대 내에 머물렀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내일 당장 전장에 나가야 할 부하들의 안위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집무실에서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최무성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가 불었던 비리의 피리는 멈췄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더 거대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한서윤은 서랍 속에서 총을 꺼내 다시 한번 닦으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 그녀는 스스로 그 별이 되어 어둠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무성 준장의 구속은 끝이 아닌 거대한 태풍의 서막에 불과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의 특별수사팀이 707 부대와 육군 본부를 들이닥치면서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한서윤 소장이 제출한 티타늄 가방 속의 증거들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방산 비리의 먹이사슬을 끊어내는 날카로운 가위가 되었다. 최무성과 연루된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불량 장비를 납품하던 업체들은 압수수색을 당하며 공중분해되었다. 군 내부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지만 그 긴장은 불안이 아닌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실의 엄숙함과 닮아 있었다. 한서윤은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본연의 임무인 부대 지휘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외부의 소란스러움이 부대원들의 훈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오히려 훈련 강도를 이전보다 2배로 높였다. 그녀는 비리가 적발되어 공석이 된 주요 보직에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야전 출신 장교들을 파격적으로 기용했다. 학연과 지연으로 얼룩졌던 인사 시스템이 붕괴되고 오직 능력 중심의 공정한 경쟁이 시작되자 부대 내의 공기는 눈에 띄게 맑아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한 것은 현장에서 뛰는 부사관들과 병사들이었는데 그들의 식판에 담기는 식사 메뉴부터가 달라졌다. 최무성이 빼돌렸던 식자재 예산이 정상화되면서 질 좋은 고기와 신선한 과일이 매일 공급되었고 병사들의 체력과 사기는 수직 상승했다. 또한 창고에 처박혀 있던 구형 장비들이 폐기되고 최신형 광학 장비와 특수 방탄복이 지급되면서 대원들은 자신이 국가로부터 진정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에게 한서윤은 단순한 지휘관을 넘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준 구원자이자 절대적인 리더로 각인되었다. 한서윤은 매일 새벽 연병장에 나와 대원들과 함께 구보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그녀의 오랜 철칙이었다. 그녀는 땀에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대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과거에는 사령관을 어려워하여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병사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먼저 다가와 경례를 붙이고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707 부대는 단단한 유대감으로 뭉친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멱살잡이 사건 때의 차가웠던 얼음마녀는 이제 부대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 불꽃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한서윤은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참관하던 중 과거 최무성의 라인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걱정하던 한 중사를 불러 세웠다. 중사는 긴장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한서윤은 그에게 자신의 총을 건네며 시범을 보여달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중사가 떨리는 손으로 표적의 정중앙을 꿰뚫자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의 실력은 진짜다. 과거의 줄서기는 있고 오직 실력으로만 증명하라고 말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충성을 맹세했고 이 일화는 부대 전체에 퍼져 화합의 계기가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707 특수임무단은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최무성의 비리 사건으로 실추되었던 부대의 명예가 한서윤의 개혁과 부대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시상식 날 연병장의 도열한 대원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고 그들의 가슴에 달린 흉장은 훈장보다 더 값진 자부심으로 반짝였다. 한서윤은 단상 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부대기를 전달받으며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벅찬 감동을 느꼈다. 시상식이 끝난 뒤 한서윤은 김소령과 함께 부대 뒤편의 야산에 있는 순직자 추모비를 찾았다. 그녀는 준비해 온 하얀 국화꽃을 비석 앞에 내려놓으며 잠시 묵념을 올렸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은 그녀가 군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만든 원동력이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손가락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들, 이제야 부끄럽지 않은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죽은 전우들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했다. 김소령은 한서윤의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그는 한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령관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조금은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서윤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평화는 지키는 자가 깨어 있을 때만 유지되는 법이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또 다른 최무성이 나타나 이곳을 좀먹을 것이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고 군인으로서의 숙명을 받아들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초월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추모비를 뒤로하고 다시 사령부로 내려오며 부대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김소령과 논의했다. 그녀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새로운 전술 교리를 개발하고 드론 부대를 창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항상 전쟁터였고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혁신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군대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속해야 할 호흡과도 같은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고 707 부대의 연병장에는 다시금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다. 1년 전 최무성이 멱살을 잡았던 그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대의 풍경은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눈을 치우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고 곳곳에서 활기찬 구령 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윤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그 평화롭고도 역동적인 풍경을 내려다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을 넘어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도심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앳된 얼굴의 신임 소위가 신고를 위해 들어왔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이며 소위 이진아 707 특수임무단으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라고 외쳤다. 한서윤은 그녀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패기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 눈빛은 20년 전의 한서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한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환영한다. 이곳은 쉽지 않은 곳이지만
그만큼 군인으로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신임 소위는 전설적인 영웅인 한서윤의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한서윤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계급장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네가 흘린 땀과 네 옆의 전우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명심한다면 너는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한서윤이 지난 1년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진리였고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되는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소희의 눈빛이 확신에 찬 결의로 바뀌는 것을 보며 한서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어지자 한서윤은 퇴근하지 않고 다시 작전 상황실로 향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테러 위협과 안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였다. 당직 사관들이 기립하여 그녀를 맞이했고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들은 쉴 새 없이 정보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지휘석에 앉아 턱을 괴고 화면을 응시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녀가 있는 한 대한민국 707 부대는 그 어떤 위협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상황실 안의 열기는 뜨거웠다. 한서윤은 문득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임관식 날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 꽂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을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정직하게 살았던 군인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 아버지를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겠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시선을 돌려지도 위를 응시했다. 최무성과 같은 내부의 적은 사라졌지만 외부의 적들은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707 대원들이 있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꺾이지 않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펜을 들어 새로운 작전 계획서의 첫 장을 넘겼다. 제1장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고요하고 강렬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인다고 하지만 한서윤이 쓴 역사는 승리가 아닌 정의에 대한 기록이었다. 멱살을 잡혔던 그날의 수치는 군인 정신을 일깨우는 거대한 경종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707 부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리고 한서윤이 그곳에 서 있는 한 대한민국의 밤은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펜을 움직이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다.